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39살의 최종현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그저 그런 집안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특출난 것 없이 보통 사람으로 자랐죠. 어릴 때부터 딱히 공부에도 다른 것에도 흥미가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잘 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열심히 노력한 적도 없었죠. 그런데 이런 무력함은 집안의 내력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 하는 물을 파며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아니셨거든요.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일이나 마트 배달, 택시 운전 등 수많은 일을 하셨고 어머니도 식당 주방일을 하거나 건물 청소를 하셨죠. 물론 부모님의 직업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분 모두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지 않으셨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저희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몇 달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돈이 없으면 다시 일을 하는 패턴으로 사셨습니다. 참고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저도 그런 것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뭐든 시작 후 조금 하다가 힘들어지면 바로 포기하곤 했어요. 그냥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일 뿐이었죠. 그러다 보니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신나게 놀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해도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집안에 돈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나마 4살 많은 형이 성인이 된 후 집을 나가고 나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집에 와서 용돈을 주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형을 보며 저 역시 빨리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죠. 그래서 저는 제 고등학교 졸업 후 등록금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이름 모를 대학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서 옥탑방 월세를 들어갔죠. 지방인데다가 지금처럼 월세가 높지 않던 때라서 아르바이트만 하면 월세는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나온 저는 학교는 뒷전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친구들과 술이나 마시고 다녔어요. 그렇게 1년의 등록금을 날린 저는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2학년 등록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자는 군대 가면 정신 차린다더니 그 말이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더군요. 2005년에 전역을 한 저는 몇 달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 등록금을 모았고 복학을 했습니다. 사실 대충 간 학과가 적성에 맞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다시 공부를 해 대학을 갈 형편은 되지 않았으니 그냥 이 학교를 졸업하자는 마음을 먹은 거죠. 그렇게 복학한 저는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워낙 생각 없는 꼴통들이 모인 곳이라 조금만 공부를 해도 학점을 관리하기는 쉬웠고 나중에는 부분 장학금을 받기도 했죠. 그렇게 구멍난 학점을 채우고 26살에 겨우겨우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취업할 곳은 없더라고요. 저는 부지런히 취업 문을 두드렸고 마침내 서울에 있는 직원 5명이 있는 작은 회사의 영업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기본급이 120에 영업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이었죠. 꿈에 부풀어서 이곳에 뼈를 묻혀야지 하고 시작을 했지만 4달 동안 120만 원을 받으며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들어간 회사는 10명 정도가 일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총무직을 담당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대충 작은 회사의 총무는 잡일을 하는 곳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회사 경비 처리는 물론이고 대표의 잔심부름, 거래업체의 컴플레인과 고객 컴플레인까지 모두 제가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끊임없이 불만사항을 처리하다 보니 사람이 무기력해지더군요. 급여라도 많으면 그 낙이라도 있었겠지만 제가 받는 월급은 월 150 정도에 불과했죠.
그래도 1년 뒤 연봉을 올려주겠다는 대표의 말을 믿고 버텼지만 실제적으로는 연봉 협상이 되지 않아서 그냥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간 직장은 유명하지 않은 커피 전문점 체인 본사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점포 개발과 영업 일을 하게 되었는데 운 좋게도 그 일이 제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개의 점포 계약을 따내면서 드디어 29살에 저와 잘 맞는 직장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커피 전문점이다 보니 아무래도 여자 직원들이 많은 편이었죠. 저는 몇 안 되는 남자 직원 중 젊은 남자 측에 속했는데 회사에서 성과도 많이 내서 인정도 받고 월급도 어느 정도 받을 것을 다들 알다 보니 여자 사원들에게 인기가 제법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차는 여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 같은 부서 직원 하나가 저에게 소개팅할 생각이 없냐고 묻더군요. 소개팅이요? 네, 최 대리님하고 잘 어울릴 만한 언니예요. 착하고 얼굴도 괜찮아요. 여기 사진이요. 직원이 보여준 사진 속에는 평범한 외모지만 선한 인상을 가진 여자가 있더군요. 선한 인상에 마음에 드는 저는 그 직원의 소개팅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녀의 연락처를 받아 간단한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부터 상당히 대화가 잘 통하더군요. 그렇게 메시지를 통해 적당히 가까워진 우리는 주말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그녀는 사람을 편하게 해줄 줄 아는 좋은 사람이더군요. 저는 그런 그녀와의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녀 역시 저에게 호감을 느꼈는지 우리는 만남 이후 계속 연락을 했고 그렇게 한 달 정도 썸을 타다가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호르몬이 밑에서 자란 여자친구는 강남 소재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월급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력이 매우 강한 여자였습니다. 쿠폰 사용 포인트 적립 이런 건 기본이고 택시는 절대 안 타고 무조건 버스나 지하철이더라고요. 게다가 비싼 디저트보다는 편의점에서 파는 막대 아이스크림을 좋아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쓸데없는 지출을 하는 것을 싫어했을 뿐이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비싼 레스토랑에 갔더니 정작 좋아해야 할 여자친구가 불편해 하더라고요. 스테이크 있는데 와인 한잔 할까? 자기 와인 좋아하잖아. 와인? 아니야, 그냥 물 마실래. 여기 하우스 와인 좋은 것도 아닌데 한 잔에 15,000원이야. 그런 돈으로 한 잔 마시기엔 너무 아까워. 이런 식이었죠. 그러다 보니 평소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면은 소박하게 놀곤 했어요. 물론 가끔 있는 기념일에 분위기 내려갈 때는 좋은 곳으로 가기도 했지만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 앞에서는 잘 나가는 척하는 과장된 행동을 안 하게 되었죠. 저 역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계획성 있게 돈을 모으는 스타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녀와 연애를 하다 보니 저도 소비나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택시보다는 전철 혹은 걸어서 다녔고 맥주 펍이나 와인바 같은 곳보다는 그녀와 함께 한강에 있는 편의점 파라솔에서 맥주 한 캔 마시는 것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집에서 밥을 해먹으라며 밑반찬까지 만들어주면서 배달 음식 대신 집밥을 해먹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그런지 연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이 모이더군요. 저는 여자친구가 내 인생의 구세주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녀를 꼭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아직 제가 가진 돈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생각은 조금 달랐나 봅니다. 우리 결혼하는 건 어때?
우리가 연애한 지 1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그녀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당시 여자친구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걸 보고 있으니 그녀 역시 결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물론 저도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였죠. 생활력이 강한 그녀는 직장 생활을 한 지 5년 만에 모아둔 돈이 7천이라고 했는데 당시 저는 자리 잡은 지 겨우 2년 정도였고 집에 보증금 1,000만 원을 포함해서 모아둔 돈이 여자친구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나마도 여자친구와 만나면서 소비 패턴이 바뀌어서 모아둔 것들이었죠. 나리야, 나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아무래도 결혼은 현실이잖아. 집도 장만해야 하고 결혼식비도 들고 말이야. 그런데 내가 모아둔 돈이 없어. 네가 모은 돈의 절반도 안 돼. 결혼하려면은 난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저는 부끄러웠지만 그녀에게 제 경제 사정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오빠 괜찮아. 우리 둘이 돈 합치고 전세자금 대출 조금 받으면 집 구할 수 있어. 아직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집은 필요 없으니까 충분해. 그리고 결혼식 비용은 축의금으로 충당이 된대. 가구들은 중고로 사도 되고. 여자친구는 둘이 모아서 한다면 괜찮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너무나 미안했던 저는 여자친구에게 1년 반 더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했죠. 예상대로 여자친구는 무척이나 속상해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제 월급 통장을 그녀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생활하겠다 했습니다. 가까스로 1년의 시간을 벌은 저는 월세 공과금을 제외하고 한 달에 50만 원의 용돈을 받게 되었죠. 남은 돈은 모두 우리의 결혼 자금으로 모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악착같이 모았더니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생기더군요. 물론 2년 동안 여자친구 역시 돈을 더 모았기에 둘이 합쳐 1억 5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자친구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죠. 그녀는 기쁘게 제 청혼을 받아주었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이라는 단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 전혀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기더군요. 그것은 바로 여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처갓댁에 방문을 했는데 장모님께서는 대놓고 저를 싫어하셨죠. 자네 집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 이름도 모를 커피체인 영업하는 자네라면서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하네.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 이거사 정신 차려. 너 개천에서 용난집으로 시집가면은 너도 그 개천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야. 절대 안 돼. 어머님은 저와 몇 마디 이야기조차 해보지도 않으시고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사실 장모님의 마음이 이해는 가더군요. 저 역시 우리 집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딱히 부모님께 받은 것도 없었고 저 역시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따로 부모님을 챙기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장모님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인정하고 포기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와 제 여자친구는 장모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안 해본 것이 없었어요. 무작정 빌어도 받고 구체적으로 미래의 계획을 세워서 말씀드려보기도 했으며 값비싼 선물도 해보았지만 장모님은 계속 반대만 하셨죠. 그래도 끊임없이 장모님을 찾아뵙고 노력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장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여자친구 집으로 갔죠. 나리한테 들어보니 형이 있다면서? 부모님이 일용직 하시는 건 들었는데 자네 형은 무슨 일을 하나? 그날 장모님은 갑자기 제 형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형은 미국에서 MBA를 따고 지금은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요.
제가 형에 대한 말을 했더니 갑자기 장모님의 표정이 밝아지시더군요. 그리고 형을 잘 모르던 여자친구의 얼굴도 함께 밝아졌습니다. 그래? 형은 잘 나가나 보네. 부모님이 힘들게 일하신 보람이 있겠구나. 그리고는 그 뒤부터 조금씩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셨죠. 별 볼 일 없는 집안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집안에 잘난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시고는 저를 달리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결혼 허락을 하셨고 우리는 무사히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는 형도 참석을 했습니다. 장모님뿐만 아니라 처제 역시 형의 스펙과 싹싹함을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렇게 형 덕분에 일이 잘 풀려서 무사히 결혼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장모님은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 장모님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었지만 아내는 본인에게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은 장모님도 결국 저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며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죠.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기에는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우리는 맞벌이를 했지만 아내는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맛있는 저녁을 해주기도 했어요. 아내는 항상 제가 만든 어설픈 음식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저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지내면서 더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점점 더 실적이 오르게 되었고 회사에서 더욱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죠. 결혼 이후 제 삶은 탄탄대로로 쭉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와서 보니 집에 형이 와 있더군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